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폭염에 기승을 부리던 2008년 7월 8일 그날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칠포 해수욕장 2차 도로를 따라 한 노부부가 걷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던 70대 황씨 부부였는데 우연히 길가 갈대숲에서 살구나무를 발견하면서 두 분이 신나하며 살구를 따라가던 길이었죠. 시간은 해가 쨍쨍한 오후 2시 20분. 이곳은 민가와 꽤 거리가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낮에도 한적했습니다. 남편 황 씨는 무성한 숲을 헤치며 앞장서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곧이어 소스라치게 놀라버렸고 이내 뒤따라오던 아내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 고약한 악취를 풍기던 그것. 색이 변한 듯 거뭇거뭇했고 길쭉한 덩어리였는데 이건 바로 심각하게 부패한 사람의 한쪽 다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명 주변에 다른 부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채 200명의 인원을 동원해 수빌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시신의 오른팔을 발견했고 조금 후 저녁 6시 왼팔과 왼쪽 다리마저 찾아냅니다. 하지만 머리와 몸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국과수에서 팔다리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는 40에서 5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오른쪽 손가락 끈 마디가 모두 절단되어 있는 겁니다. 왼쪽 손은 그나마 훼손 없이 온전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부패가 너무 심해서 지문을 확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살펴보다가 일부분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 그리고 발 사이즈가 230이었다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포항 인근에 있는 가출자 혹은 미귀가자를 대상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이게 됐는데요. 그러던 사건 발생 2주 뒤인 7월 22일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2km 떨어진 도로변에서 꽃길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반장이 쌀포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낫으로 포대를 찍어보는데 물커덩한 게 느껴졌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비닐로 겹겹이 감겨진 의문의 물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얼마 전 숲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드디어 신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 이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나마 키 163, 몸무게 47kg 정도의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고 사망한 지는 약 한 달 정도 지난 것이 파악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설골골절. 설골이라는 건 턱 아래쪽에 목을 감싸고 있는 뼈인데 손이나 끈 같은 걸로 목을 졸랐을 때 부러지는 부분입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 톱을 이용해 시신을 각각 5부분으로 절단했고 머리와 몸, 팔과 다리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그가 시신을 토막까지 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접근해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걸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했다라는 건 신원을 감추려고 한 건데요. 신원이 알려질 경우 범인 자신이 즉각적으로 위험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중 경찰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서 간신히 지문의 일부를 채취해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퇴골의 특징을 토대로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49살의 주부 차 씨. 그녀는 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포항시 동해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발견되기 보름 전인 6월 24일 이미 남편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죠. 차 씨는 제주도 출신인데 7살 연하의 남편 정 씨와 단둘이 살고 있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한 달 전인 6월 11일 함께 낮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아내가 외출을 했다.
그러다 새벽 4시쯤에 자신이 잠깐 잠에서 깨보니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가 별안간 가방을 싸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아내의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죠.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차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자, 6월 11일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남편 말대로 혼자 외출했던 차 씨는 택시를 타고 한 노래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기사님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잠깐 기다려달라면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차 씨가 나오지 않자 결국 기사가 직접 노래방으로 들어갔지만 안에는 차 씨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사는 승차료를 떼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불쾌했던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차 씨의 행적이 파악된 건 몇 시간 후입니다. 6월 12일 새벽 2시 반.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술 한잔 하러 간다 라는 내용의 통화였죠. 그리고 이걸 끝으로 이 휴대전화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반경 1.5km 지점 어딘가에서 꺼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조사해보니까 차 씨가 도보나 승용차, 택시를 이용해서 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인근에 CCTV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더 힘들었죠. 한편 국가수 부검 결과 차 씨의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로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위에서 참깨, 과일 껍질, 열매씨 같은 소량의 음식물이 남아있었는데 이 상태를 보아하니 섭취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였죠. 이걸 토대로 한다면 사망 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마지막으로 집에서 본 게 새벽 4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새벽 6시까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남편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아까 그 남편 진술 때부터 어딘가 찜찜했죠. 아니나 다를까 경찰 또한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선 아내가 실종된 지 12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했다라는 것도 수상했고, 낮술을 먹고 자는 사이 아내가 나갔다. 그런데 새벽에도 자고 일어났다 봤더니 아내가 또 나가려고 했다. 어딘가 좀 이상하죠? 이 남자는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새벽에 그냥 나가버렸다는데 이게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사가 거듭될수록 남편의 미심쩍은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차 씨가 실종된 후 남편이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제주도에 갔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비행기나 여객선 출입 기록을 확인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제주도? 당시만 해도 아내가 어딜 갔는지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가 제주도에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아내의 친정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거기에 갔을 거다라고 추측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수상한 건 정작 제주도에 있는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아내가 가출을 했으니 함께 찾아야 하지 않냐, 포항으로 와달라 라는, 이게 저분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상반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은 다른 친구에게 온돌로 된 숙소를 하나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야 한다면서 돈을 꺼달라고 하죠. 이때 친구는 듣자마자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란 사람이 이미 2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또다시 렌트카가 필요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 남편 정 씨가 과거에 아내를 여러 번 구타한 적이 있었다는 이웃, 지인, 그리고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편 본인 역시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시인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면서도 아내가 술이 취하면 특히나 인사불성이 됐다, 가출을 밥 먹듯이 했다, 남자 관계가 해프다 등등의 죽은 아내의 명예를 모욕할 만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가정폭력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걸까요? 미심쩍은 부분은 계속됩니다. 남편 정 씨는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이 흥해읍에서 과거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았던 곳은 시신이 발견된 숲에서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범죄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인은 시신을 유기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리를 잘 아는 곳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이 의심이 되지만 황당하게도 남편은 나는 흥해읍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었죠. 여러분, 만약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살해했다면 분명 어딘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내가 사라진 지 한 달 동안 그는 별안간 집에 있는 세면대, 욕실 세면대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돗물을 쓴 사실이 드러났죠. 정 씨가 한 달 동안 혼자서 쓴 물의 양이 무려 9톤입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 살면서 한 달에 9톤의 물을 쓰려면 샤워를 하루에 5번 정도 해야 되고요. 매일 세 끼를 다 집에서 먹으면서 설거지를 해야 하고 세탁기도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집에 늘 붙어 있었다는 건데 조사해보니 남편은 아내가 실종된 이래 약 한 달 동안 꾸준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정황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아니 9톤이나 되는 이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라는 질문에 그는 너무 더워서 샤워를 자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로서는 만약 시신을 토막냈다면 그게 욕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혹시나 내부에 혈흔이 남아있지 않은지 정밀 감식을 하게 되는데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세면대는 이미 교체된 상태에 폐기 처분된 후였죠. 결국 남편이 범인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여전히 현업에 종사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경찰은 아내 주변인들의 증언 또한 수집합니다. 이웃에 따르면 차 씨는 평소 알코올 중독이 의심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늘 취해 있어서 우울증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죠. 또한 실종 4개월 전인 2008년 2월,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외투도 없이 아주 얇은 옷차림으로 교회에 왔었다는 목사의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차 씨는 맨발 상태로 막 누군가에게 쫓기듯 다급히 뛰어왔던 것도 특이했죠. 그러고 보면 이전부터 어딘가 위태롭고 불안해 보였던 차 씨. 경찰은 남편을 포함해서 주변 인물 300명을 폭넓게 조사했지만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수사에 진척이 없으니까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전단지 배포하고 한낱 같은 제보를 기다렸지만 결국 결정적인 단서는 얻지 못했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발견된 그 비닐, 포대, 또 청테이프에서도 여러 조사를 했지만 지문이나 DNA 같은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무엇보다 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시체가 발견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녀가 실종된 사이 포항에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가 씻겨 내려갔을 확률이 높았죠. 게다가 또 다른 문제점을 좀 지목해보자면 경찰이 사건 초기에 유력 용의자는 남편이다 라고 지목을 했고 수색을 막 열심히 합니다. 초동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듯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남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이 혼란스러워졌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수사가 장기화되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들 중에서 용의자가 나오지 않자 혹시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소행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니었죠. 왜냐면 시신의 절단면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주저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이 시신을 인적이 뜸한 곳까지 굳이 찾아가서 유기했다라는 점, 또 무엇보다 이 토막 살해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면식범의 큰 가능성을 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북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4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
그리고 증거 물품들을 하나하나 놓친 게 없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 탐문, 휴대폰 분석, DNA 분석도 과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과학기술로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중 한 명은 검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죠. 범인이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증거 인멸 자체가 다시 증거로 남게 된다.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유족들은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족 중 한 명은 그때 그 사고를 당한 차 씨의 사진을 보면 도저히 사람의 형태라고 할 수 없었다 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요.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떠났던 차 씨. 생전에 동생들을 아주 살뜰하게 챙겼지만 정작 차 씨는 평탄치 않은 삶을 살면서 괴로워했던 그녀. 부디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져서 이제라도 차 씨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